먼저 이제 한국 벨기에 EU 회담 관련된 내용 들었는데 어저께 제가 살짝 스포를 해드렸죠. 그다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기가 지금 힘든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몇몇 가지 좀 파격적인 발표와 선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고 뭐가 달라진 파격인 건지 요거 관련한 세부 디테일들 유일하게 송작가 TV에서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벨기에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올해 한국과 벨기에는 수교 125주년인데요. 6.25 전쟁 파병국인 벨기에의 헌신의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경제 및 산업 협력과 관련돼서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하자,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동반 성장을 하자, 반도체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교육 인프라 확장이라든지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제 정세가 워낙 이제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외교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6.25 파견국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줬고요. 6개 나라가 이제 뭐 의료를 비롯한 물자 지원을 해서 22개국들이 그 당시에 파병을 해 줬는데 우리가 그쪽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고 그쪽에 대접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걸 전방에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오는 감흥이 큽니다. 왜냐면 이미 언제 75년 전 얘기예요. 75년 전이면 이미 세대가 한 세대 넘어갔고 한 세대 아니에요. 세 세대. 그렇지. 우리가 한 세대 30년이라고 그 당시 하니까. 파병됐던 분들 중 살아계신 분도 얼마 없는 상황인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그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세계의 리더 국가가 돼서 75년 만에 우리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라는 이 포지션이 일단 외교적인 포지션을 떠나서 그 나라 국민들한테 울리는 감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벨기에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100년 넘는 그 125주년이라고는 엄청난 수교의 깊이가 있었고 아마 그게 연동이 돼서 6.25 때도 도와줬을 거지만 그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서 지금 벨기에 경제라든지 뭐 벨기에 앞으로 IT 산업을 도울 수 있는 국가까지 성장을 했다?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서로가 가슴 찡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 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벨기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전기차나 수소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풍력이라든지. 왜냐면 유럽은 다 그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면 돈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기술 투자, 인력 투자, 요런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고, 이걸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 발전의 기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특히나 유럽 같은 데서는 AI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2차 전지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핵심 SOC인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은혜를 줬던 대한민국이 와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설득력이 큰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벨기에도 그 아이맥이라고 반도체 관련한 전문적인 설계나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팹리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협업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은 이게 앞으로 유럽 안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술 또는 설비 같은 것들을 누가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벨기에한테 먼저 큰 선물을 하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생산시설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뭐 에너지와 환경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찌 됐거나 한국하고 기술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벨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이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이래요.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지금 이미 120명이 공동 연구 중이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EU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구체적인 산업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연구와 이제 교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갈 건데 이미 뭔가 시작에 첫 삽을 떴다는데 벨기에하고의 관계는 얘기가 있을 거고, 자, EU하고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 많았고요. 굉장히 외교적으로 시사점이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데 느낌이. EU하고의 진행 관계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EU 그 공동 성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안보와 국제정세 협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이를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를 했고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긴밀해짐에 따라서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러시아와 북한을 지금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런 말을 이게 했지? 왜 나왔는지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 유럽 차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넣기를 원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EU 차원에서. 자,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빨리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박정희 때 핵무기 개발하다가 들켜가지고 우리가 제재받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감시받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핵 연료는 생각 안 하고 핵 잠수함 추진하다가 그거 이제 뽀록 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그 뒤부터 약간 요주의 나라가 됐어요. 니들 무슨 꿍꿍이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든다. 우리는 전홍축 우라늄으로 갈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두 번의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우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정확한 지적이기도 한데요. 일단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이 어떤 형태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일종의 숨구멍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달러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 군사 지원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 400억 달러, 아니 300억 달러 정도 돼요. 한 40조 이쪽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뭐 거의 15조 원 가까운 돈은 러시아가 지금 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이 남북 교류를 한다든지 국제사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의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을 강화하게 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과 이 대한민국 관계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거 억눌러서 잡는 겁니다. 특히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 정책이 일단 북한을 인정한 다음에 두 개 국가 체제로 해갖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동안 쭉 통일 관련된 정책을 내왔는데 요 내용으로만 들여다보면 그거하고 정반대로 좀 상반된 얘기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우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면에서 나는 이게 유럽 국가들하고의 일종의 안보 연대, 지금 우리가 계속 나토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 한국의 군사 기술을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빌미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 애들은 러시아 싫어. 우리는 그렇죠. 그건 우리는 맞지. 러시아의 침공을 싫어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얘기해주기를 바랬던데 그렇죠. 부응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또 감사를 저쪽에서 표하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도 종전 단계로 가게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러시아하고 전선을 공동 구축해갖고 EU가 뭉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뭔가 친하거나 북한하고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이 끼어드는 데 대해서 이게 괜찮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나토나 유럽 국가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전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어떤 그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런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얻는 거는 뭐 안보 공조, 그다음에 그 그리고 철강 커터, 네. 그리고 뭐, 사실 유럽연합 방산? 내에 음.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의 좀 우호적인 협조를 사실 강력하게 우리가 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얻어야지. 협정 가운데서 얻어내야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 추진도 비밀정보. 비밀정보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안보 있는데 관련해서. 여기에 군사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그렇죠. 되는 일종의 지소미아의 직전 단계까지 이게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사실은 다 지소미아가 돼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단순하게 무슨 무슨 각국에 있는 군사 기술이나 첩보 내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군대가 지금 얼마 정도의 규모고 예를 들어 포는 몇 대가 필요하고 포탄은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 얼마가 모지래고 요런 내밀한 정보들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산이라든지 비축이라든지 이송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보적으로는 철저하게 비밀로 극비로 구분되는 정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군사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사전에 돼야 요게 원활한 군수 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협정들을 키워나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비밀 정보라고 해갖고 우리가 무슨 유럽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이 핵심 정보들을 추려서 관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유럽 쪽에서 그 마약이라든지 범죄 테러 쪽에 활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것들을 우리 항공사나 우리 출입국 기관들이 미리 받아봐갖고 그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밀수라든지 또는 위험한 사람들의 한국으로의 출입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도 넘겨받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간첩들이 독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국적 세탁해갖고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요새는 뭐 많이 줄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루트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 요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협정안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이외에 경제적인 첨단 기술 협력들, 무역 장벽 해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철강 관세 거터 축소 등 규제 입법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장벽이 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그린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에너지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 플라스틱 오염 종식 등 기후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데이터 비즈니스를 소통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하고 우리하고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또는 디지털을 통한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교류가 없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IT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유럽이 이 정보자산 안에서 세계에서 고립될 위기 상황을 이번 중동 전쟁으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현재 서구권,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뭐 중국과 아시아 이쪽을 통폐합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데이터 전산망들이 광섬유망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지금 홍해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집트를 통해가지고 홍해를 통해가지고 이집트를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라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라인은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지중해를 거쳐서 들어가고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전쟁 지역에 다 국한돼 갖고 있는 거야.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이 얘기했던 통신망을 끊어버리겠다. 또는 앞으로 우리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통신망에 대해서 돈을 내놔야 된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유럽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걸 끊으면 쉽게 말해서 디지털로 움직이는 데이터의 정보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돌아갖고 가는 우회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중동의 이번에 불안정성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북극 항로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케이블의 설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음. 이번 기회에 우리 아예 다시 하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능력이 아니라 터미널이 우리나라를 다 지납니다. 터미널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이런 정보 터미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제일 큰 건 미국의 정보가 제일 큰 거잖아. 그 터미널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어요. 앞바다를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그렇죠. 지난다는 그 얘기죠. 사이에서 지나가갖고 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울산 앞바다가 그 지역인 건데 미국을 연결하는 통합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허브를 꽂는다면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가 가장 최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 해안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북극해 디지털 데이터 송신망에 대한 기획과 준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국가기밀이긴 한데. 그래서 요 라인이 깔아지게 되면 유럽 정세나 뭐 인도 정세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즉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동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정보, 미국에서 건너온 정보들을 취합해 가지고 이걸 북유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인들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부산 앞바다가 네. 대한민국 최대 데이터 관문이라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세계의 데이터가 사실은 다 우리나라 밑에서 그리고 나눠지고 연결되고 퍼져 나갑니다. 거제도가 유럽하고 중동 연결의 교두보고 네, 맞습니다. 충남 태안이 미국과 중국을 잇는 서해 허브고 왜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터지면 안 됩니다. 인터넷 회사 망해요. 아무튼 요런 것들이 앞으로 유럽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잘 안 돼왔던 유럽과의 교역이라든지, 솔직히 우리가 유럽 쇼핑몰에서 물건 잘 안 사봤잖아요. 왜냐면 이러한 구체적인 루트들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쇼핑이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도 우리 쪽에 있지만 거기까지 선을 깔아갖고
쇠빙선을 띄워서 얼음 밑으로 그 광 케이블을 생산하고 깔아줄 기업도 한국 기업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동남아나 대만 해협 뭐 이쪽은 지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해저 케이블이 자꾸 끊어진대요. 근데 우리나라 남해하고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반이 안정적이어가지고 동남아 쪽 망이 마비되었을 때 전 세계 데이터를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우회를 우회해서 시킨다. 다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야.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스칸디나바 반도 쪽에 북극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운 북극해를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차가운 온도 안에서 견딜 수 있으면서 거의 무저항으로, 그러니까 그 차가운 온도를 이용해서 전기 저항이라든지 간섭을 최대한 줄인 최고의 데이터 속도와 정확도를 가진 케이블들이 기획이 되고 있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계 데이터 통신의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제는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 IT 통신망에 대한 이 헤게모니가 달라진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되기만 하면 유럽하고 우리하고의 경제적 안보적 연결고리도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사업으로 EU가 그 북극 해저 케이블 사업, 네. 요거를 한국하고 일본이 주요 파트너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일본 빼버리고. 일본은 우리가 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왜? 네. 아무튼 요 내용들도 EU가 몰래 신경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이제 해줄 게 많아요. 해먹을 것도 많기는 한데, 얘네들한테서 철저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거는 받아올 수 있는 쪽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굳이 그 먼 나라에 가고 굳이 EU에 왜 들어가, 나토에 왜 들어가라고 하는데, 전애들이 나름대로 세워놓은 어떤 제도적 방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가입을 하거나 EU 국가로 외교적으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러시아는 좀 자극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근데 러시아는 양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자기 시베리아 개발이라든지 자원 개발, 북극해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의 쇠빙선 기술이라든지 건설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솔직히 우리한테 그동안 많은 눈탱이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윤석열을 비롯해 갖고 가끔 이제 배신을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러시아 서운하게 한 일 많았는데 러시아는 한 번도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포탄 꺼주고 막 이럴 때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뭐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제재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도 고마워하는 게 러시아가 경제 위기 나갖고 세계 국가들 다 때려치고 도망갔을 때 유일하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상사를 지켜주고 돈 빌려주고 맞아요. 외상으로 물건 줬던 그 의리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 도시락 라면 때문에라도 한국이랑 초코파이하고 초코파이랑 라면. 도시락 라면 때문에라도 이 빙그레 우유 때문이라도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탄소 문제에 관한 것들도 결과적으로 유럽은 이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혜를 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특혜를 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생산 부분만큼을 우리 쪽 철강이라든지 일반 다른 자동차 같은 다른 제품 안에서 쿼터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류의 어떤 묘수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여기 K2나 뭐 K9 같은 쪽에 생산 공장 하겠다고 F50 생산 공장 하겠다고 지금 막 서로 가서 달려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건은 이런 탄소 쿼터와 수출입에 대한 일종의 그 대체 방안으로 주고받아서 거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급한 쪽은 사실 유럽 쪽이에요. 그럼요. 유럽은 지금 미국하고 결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한
하나가 대체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능한 나라들 를 모아가지고 미국이 하고 있던 역할들을 어쨌든 나눠가지고 맡아줄 수 있는 나라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 분명 잤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드신 분 있으시죠? 멍하고 몸도 무겁고 집안일에 업무에 손목도 피곤하고 이제 내 몸에 건강 수호신을 선물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2주간 착용해봤는데 잠도 훨씬 잘 자고 개운한 아침이 시작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도 따뜻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디자인도 남녀노소 예쁘게 착용하기 좋고 사이즈 조절이 쉬워 팔찌, 목걸이, 반지 등 다양하고 필요한 부위에 활용 가능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숙취 해소에도 짱이래요.